이번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평면상에서 각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상에서는 우리가 직교좌표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때 X축의 양의 방향이 이 반직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를 각으로 표시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를 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양의 방향으로 잡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부호가 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죠. 회전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 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향,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가령 이만큼 60도만큼 돌아갔다 그러면 플러스 60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3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정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면 위에서 이렇게 각을 정의할 때 한 바퀴 돌면 당연히 몇 도가 될까요? 360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무한히 돌릴 수 있죠? 그래서 각의 값을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크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음의 방향으로 돌릴 때도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도가 될 텐데 거기에서 더 돌릴 수 있습니다. 계속 돌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돌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 해당하는 모든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값을 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플러스 360도와 마이너스 360도를 넘어가는 그 범위에서 각을 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회전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이걸 우리는 동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경이 몇 바퀴를 계속해서 무한히 돌아가게 되면 각도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런데 이 동경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360도 범위 안에 있는 값으로 표시된 위치를 항상 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 계속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몇 바퀴를 돌리든 결국에는 어떤 범위 안의 각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 0도부터 360도 범위 안의 각으로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시 방법을 우리는 일반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각의 크기를 360도만큼 n번 회전시켰다 이거죠. 거기에 알파만큼을 더 더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파는 0부터 360도 범위에 있는 각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편해질까요? 얼마나 큰 값이 되었던 간에 좌표평면 위에서 어떤 위치에 동경이 가서 서게 되는가 그것을 이 뒤에 있는 알파 값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n이 양수면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이고 n이 음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하면 동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파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각은 평면 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표시할 수 있는 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X좌표, Y좌표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무한대면 말 그대로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로 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는 굳이 이런 걸,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X좌표, Y좌표를 따져서 이야기를 해줄 때는 굳이 이런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도는 이걸 회전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럴 거면 360도 안에 있는 각으로 표시해 주어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지 평면 위에서, 평면상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지 표현해 주는 것이 이 각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해 주는 각도의 표시 방법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각도를 표시하는 단위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이 단위인 도는 전체 한 바퀴를 360도로 규정한 단위죠. 그런데 이 360도로 규정한 단위는 이 360이라는 수가 일단 크기도 하거니와 수를 다룰 때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접근하느냐 하면 라디안을 써서, 도는 영어식 표기로 디그리라고 하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같은데 단위로서 표시되는 디그리는 DG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디안은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단위가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에서 단위를 변환할 때 디그리라고 표시될 때는 360 분법을 사용해서 표시하는 각도고, RAD라는 단위를 써서 표시할 때는 라디안, 즉 호도법을 쓰는 단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도법은 과연 무엇을 호도법이라고 정의하나요? 호의 길이를, 각을 정의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반지름이 서로 다른 두 원에서 같은 각의 크기만큼을 표시하고, 이때의 호의 길이를 따져봅시다.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에 비례하고 중심각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반지름의 크기에 정확하게 비례하죠.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같은 각 하에서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정확하게 2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지름의 차이에 따라서 호의 길이가 달라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각으로 표시하나요? 간단합니다. 호의 길이를 그냥 반지름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 비례 요소가 약분이 되어서 반지름 빠지고 각의 크기에 의해서만 정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의된 내용이 바로 뭐냐면 L = R 세타, 반지름의 중심각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360도 정의된 360분법상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배웠나요? 여기다 360분의, 그러니까 세타 대신에 360분의 x 이런 식으로 곱해서 호의 길이를 쟀었죠. 파이 x 이렇게 됐었죠. 어쨌든 360분의 2파이 x구나. 자, 360분의 2파이 x 이런 식으로 세타 대신에 이 단위를 썼었죠. 그런데 호도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정의된 내용 자체가, 애초에 각을 정의할 때 L을 R로 나누어서 정의했기 때문에 그냥 L을 표시할 때 R과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각이 세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2배다. 그러면 이 세타는 그냥 2라디안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원주 전체를 호의 길이로 잡으면 과연 중심각은 얼마가 될까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2파이배만큼의 비율을 갖는다. 이게 원주율이라고 이야기했죠. 원주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 원주율입니다. 이게 우리는 파이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 호의 길이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는 2R이죠. 그래서 2파이 R. 무슨 소리입니까? 이 2파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죠? 호도법에 따른 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360도는 정확하게 2파이 라디안과 일치한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호도법이 됐든 60분법이 되었든 각도가 갖는 성질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대신 그 배율이 다르다, 그 비율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60도가 2파이 라디안과 정확하게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60분법에 의해서 정의된 각을 라디안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도 같은 경우는 360도를 12로 나누면 30도가 되죠. 그러니 2파이 라디안을 12로 나누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360도는 2파이 라디안과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30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좌우를 똑같이 1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 6분의 파이 라디안과 같다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원주는 R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세타는 단위가 호도 단위, 즉 라디안 단위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의 세타가 주어지고 그때 호의 길이가 L이라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2분의 1 RL 이와 같은 표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평면상에서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되는 삼각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비를 삼각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기준값을 이렇게 잡아서 세타라고 표시를 해본다면 이 세타는 예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0도와 90도 사이에 존재하는 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수를 정의하려면 이 세타 값이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정의되는 범위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삼각비는 예각 상황 하에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이 삼각비의 정의를 그대로 삼각함수에 가져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비에 정의된 내용을 삼각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평면 위에서 삼각비의 내용을 새로 정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걸 정의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 x, y가 있고 이때 이 0과 동경 OP가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이때 각의 크기를, 저 동경이 가지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리고 시컨트 세타는 X분의 R,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 그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는 y분의 x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정의했나요? 바로 이 좌표를 가지고 정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좌표를 가지고 정의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 동경이 무한히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x, y 좌표가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겁니다. 세타가 계속해서 변하더라도, 즉 변하고 또 예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값을 갖게 되더라도 좌표를 가지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세타가 뭐가 됐든 항상 정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사인 값은 y의 좌표와 관련이 있고 코사인 값은 x의 좌표와 관련이 있고 탄젠트 값은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동경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r의 값은 동경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호 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플러스인 거죠. 반지름은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인 세타의 부호는 y 좌표의 부호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고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x 좌표의 부호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의 부호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일사분면에서는 x와 y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기울기 모두 양수가 나옵니다. 그러니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든 값이 양수로 정의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분면에 오게 된다면 x값은 음수이고 y값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x값이 음수, y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당연히 음수가 되고 이것은 음수, 이것은 양수. y값이 양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만 양수가 되나요? 사인만 양수이고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음수가 됩니다. 또 3, 4분면에 오게 되면 x, y 모두 음수이니 사인, 코사인 모두 음수고 기울기인 탄젠트만 양수가 된다는 거죠. 또 4, 4분면에 오게 되면 x는 양수고 y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와 y좌표 해당하는 사인 값은 음수가 되고 뭐만 양수가 되나요?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 일사분면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가 되고 여기서는 모두 양수가 되고 각 사분면별로 한 가지 함수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함수만 양수가 된다는 거죠.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각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값을 가지고 계속 다루게 될 건데 이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를 알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단순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호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 사분면에서 이 각각의 삼각함수가 어떤 부호를 갖는지 일단 언급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삼각함수와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각 B 자체가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되는 내용이라고 했고 직각삼각형 하면 바로 떠올리는 정의가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정의된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도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즉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된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양변을 뭘로 r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양변의 상황을 모두 x제곱 여기 적혀있는 이 식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모두 또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온다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세타가 뭐가 됐든 항상 성립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도형 문제를 다룰 때 다른 피타고라스를 사용해라 말아라 하는 조건이 없더라도 직각이 들어가는 도형을 보면 바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삼각 B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공식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일반각을 다룰 때 어차피 이렇게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범위의 값으로 동경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각도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표시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일반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 삼각비에 삼각함수로 들어오게 되면 이 비율의 값이 x좌표와 y좌표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호만 달라질 뿐이지 결국에는 x좌표와 y좌표만 가지고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분면에 있는 각을 일사분면에 있는 각과 연동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렇게 합동인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놓고서 각을 표시하면 당연히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이 영향이 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개의 사분면에 있는 각각의 각을 모두 일사분면의 각으로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일사분면의 각으로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우리는 삼각비에서 예각 상황에서 특수각이 어떤 삼각비의 값을 갖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사분면에 있는 각을 일사분면 안으로 치환시켜서 생각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삼각함수의 값을 훨씬 더 손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세타를 90도 단위로 끊어서 판단하자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면 일사분면의 각 자체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정의된 것이고 각각의 사분면이 변할 때마다 90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90도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이걸 일단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이 n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 각인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90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자는 거죠. 일반각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아예 90도 단위로 끊어서 좀 더 세분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에 각각 삼각비의 값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90도가 짝수번만큼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2번 돌아가면 180도, 다시 2번 돌아가면 360도, 다시 2번 들어가면 이렇게 180도 단위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정확하게 합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도가 어떻게 되나요? x와 y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x와 y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즉 x와 y가 서로 바뀌지는 않고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사인도 그대로 사인 값이 되고 사인으로 정의되고 코사인도 그대로 코사인으로 정의되고 탄젠트도 그대로 탄젠트로 정의됩니다. 왜냐? x와 y가 부호만 바뀌었지 x가 y가 되거나 y가 x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r분의 x 하면 그대로 이 녀석도 r분의 마이너스 x가 되거나 r분의 x라고 하면 r분의 마이너스 x가 되거나 그냥 r분의 x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90도가 짝수만큼 더해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인 90n 더하기 알파꼴로 표시된 녀석은 그냥 사인 알파로, 코사인 90n 더하기 알파꼴로 표시된 녀석은 코사인 알파로, 탄젠트 90n 더하기 알파꼴로 표시된 녀석은 탄젠트 알파로 이렇게 그냥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부호입니다. 부호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x와 y가 서로 바뀌지는 않는 대신에 부호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바뀌면서 부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알파는 일사분면 각으로 가정을 해서 항상 계산을 할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이 값들은 모두 양수라는 거죠. 무조건 양수로
고정입니다. 그런데 이 값은 일사분면이 아닐 수 있죠. 일사분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도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사분면 안에서, 이 각도의 사분면 안에서 사인 값이 양수면 똑같이 양수로, 사인 값이 음수면 똑같이 음수로 앞에다 부호를 붙여주기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 원래의 각에 몇 사분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인지를 가지고 뒤에 나오는 값들의 부호를 판단해 주면 됩니다. 자, 사인 90n 플러스 알파가 이 사분면 안에서 사인 값이 음수라면 이 전체 값은 그냥 음수입니다, 원래. 근데 사인 알파는 양수죠. 그러니 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즉, 이 녀석의 부호를 그대로 여기다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90n 플러스 알파가 몇 사분면에 가게 되든 이때 코사인 값이 양수라면 여기에 플러스 붙이고, 이 사분면 안에서 코사인 값이 음수라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부호를 따로 결정해 주자는 이야기죠. 만약 저 n이 홀수라면, n이 홀수라면 90도만큼 90도가 홀수번만큼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90도가 이만큼 돌아갔거나 아니면 이만큼 돌아갔거나, 처음 동경과 항상 90도 각의 차이를, 그게 양수 방향이든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90도만큼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합동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게 y하고 x가 바뀝니다. 이 길이가 지금 x고 이 길이가 y였죠. 물론 부호는 바뀌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느 쪽이든, 여기서는 지금 x는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가는 대신에 y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러니 y,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에서는 마이너스 y, x 이렇게 좌표가 바뀝니다. 근데 좌표가 바뀌는 방식을 보면 x와 y가 서로 위치를 바꾸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r분의 y가 r분의 x꼴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호는 따로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바뀌고, x와 y가 서로 뒤바뀌기 때문에 정의도 코사인, 사인, 코탄젠트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90도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각 사분면별로 삼각 함수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서 여기에 부호를 붙여줘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모두 일사분면에 있는 각으로 변환이 가능해집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 이퀄 사인 세타, y 이퀄 코사인 세타, y 이퀄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세타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함수 값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사인 함수도 코사인 함수도 그렇고 탄젠트 함수도 모두 주기 함수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끊었을 때 이 똑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를 주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죠. y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에 진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진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진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때 이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까지, 이걸 우리는 진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최소의 간격, 반복되는 최소의 간격을 우리는 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인 함수도, 사인 세타도 주기가 2파이가 되고, 코사인 세타도 주기가 2파이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런 값이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단위원을 그래서 생각해 보면 편한데요.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에 존재하는 이런 원이 단위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렇게 회전하는 동안 이때 동경 OP를 정해놓고서 돌아가는 정도를 세타라고 정의해주면 이때의 사인 값은 뭐가 되나요? R분의 Y니까 요 길이가 되죠. 근데 R이 여기서는 1이니까요. 1이니까 요 길이 자체가 뭐가 되나요? 바로 사인 세타 값이 됩니다. 이 길이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이렇게 세타만큼 돌아갔는데 그때 길이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최대한 올라갔다가 다시 최대한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동경이 계속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때 이 y-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모양이 지금 여기 그 모양을 세타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쭉 펼쳐놓은 거죠. 이때 요 호의 길이가 바로 세타하고 정확하게 같아지는데, 왜냐하면 호의 길이는 r세타라고 했는데 r이 이때 1이죠. 그러니 이 호의 길이가 세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 이때의 y값, 요 호의 길이만큼을 이동한 다음에 이때 y값만큼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 y좌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되나요? x좌표의 크기가 바로 코사인 값이 됩니다. 이 길이가 코사인 값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x좌표를 반대로 표시해 놓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때 세타를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값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즉 세타를 t에 대해서 매개화하면 세타의 길이는 세타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돌아가는 속도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이 돌아가는 속도를 각속도라고 이야기하고 오메가라고 적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2파이를 돌아가는 동안에 t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2파이라는 각 거리를 돌아가는 동안 t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등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등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그러면 속도 자체를 한 바퀴, 즉 2파이라는 각을 돌았을 때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주기분의 2파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이야기고, 당연히 주기 값은 2파이를 각속도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또 이때 진동수를 t분의 1로 정의하게 되면 진동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는 이야기죠. 주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정한 시간 안에 진동한 횟수, 특정한 시간 안에 진동한 횟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걸 주파수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t분의 1 이렇게 표시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단지 그냥 세타로 표시하고 시간에 대한 값으로 세타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세타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가 2파이. 이 2파이 안에 몇 번 진동하는가? 여기서는 한 번 진동하고 있죠. 진동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파수라고 표시하는 것은 같은 일정한 시간 안에 진동한 횟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주파수와 다른 개념으로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진동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기본 주기 안에 기본 주기 사인 코사인은 2파이고 탄젠트는 파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기본 주기 안에 몇 번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진동수 이렇게 표시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y equal sin 2세타다. 그러면 이 녀석은 진동수가 2입니다. 세타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값이 진동수와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 주기 2파이 안에서 몇 번 진동하나요? 2번 진동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나요? 주기가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래프 모양은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자 이와 같이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주기나 진동수 따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진폭을 따져보면 공통적으로 절대값 A가 진폭입니다. 그런데 탄젠트 값은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정의되기 때문에 진폭 따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본 주기 안에서 몇 번 진동하는가를 표시하는 용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따로 쓰고 있지 않은 저 나름대로 그냥 쓰기 편하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파수 따위와 혼동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값은 그 진동수가 기본적으로 2파이 안에 한 번 진동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x 앞에 다른 녀석이 곱해져 있으면 이 곱해진 이 값이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이 값이 기본 주기입니다. 기본 주기를 진동수로 나눠서 표시하자는 거죠. 이렇게 표시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C나 D의 값은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이와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에서부터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D까지 정의됩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A 절대값 A 플러스 D에서부터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D까지 정의되죠. 이 녀석은 그냥 어쨌거나 어떻게 되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사이의 범위에서 정의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해두면 편하겠습니다. 왜 진동수라는 표현을 썼는지 납득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들어가는 이 녀석을 따로 제가 진동수라고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진동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진동수와 다르네 하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파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파수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을 때 일정한 시간 안에 진동하는 횟수가 주파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동수는 사실은 시간 개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 주기라는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2파이, 파이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혼동 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B의 길이가 A 코사인 알파에 C 코사인 베타와 같다 라는 내용이 바로 제1 코사인 법칙입니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이 AC 코사인 세타만큼을 뺀 값이다. 제2 코사인 법칙이고요. 각 변의 길이가 그 대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제1 코사인 법칙은 아주 간단한 것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분할하고 삼각 B의 값을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를 각각 잴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각도 두 개가 필요하고 변도 두 개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머지 한 개, 그러니까 세 각이 주어지고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제1 코사인 법칙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제2 코사인 법칙은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단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는 이 세타가 90도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90도니까 이 뒤쪽 부분이 0으로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직각삼각형이 아닌 뭐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변의 길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연산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인 법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변의 길이가 실제로는 그 맞은편에 있는 이 각의 사인 값과 비례한다라는 내용이죠. 각의 크기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의 크기의 사인 값과 비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가장 큰 각을 갖고 있는 그 대변의 길이가 사실 삼각형에서 가장 큰 변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각의 크기가 크면 그 다음 변의 길이가 커진다는 거죠. 각의 크기가 가장 작으면 그 대변의 길이도 가장 작아진다. 이런 삼각형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그런 연산법칙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공식 세 가지를 일단 알아봅시다. 교재에 정리된 내용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각의 덧셈과 뺄셈 모두 계산식이 나와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합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간 것은 그냥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 덧셈 정리를 살짝 변형하면 배각공식이나 반각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인 2알파 이런 경우죠.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에 덧셈 정리에 베타 대신 알파 집어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반각 공식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넘기면 됩니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2 코사인 2알파,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죄송합니다. 반대로 됐네요.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게 반각공식입니다. 이 반각공식은 특별히 이 배각공식에 있는 이 부분만 따로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는 아마 교재에는 2분의 알파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이렇게 되고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알파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분수꼴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2알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마 더 외우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반각공식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이 전부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정리되고 있죠. 적분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자, 합차를 곱으로 표현하는 공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덧셈 정리를 약간 변형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 A라는 각을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B라는 각을 2분의 알파 빼기 베타, 죄송합니다. 아이고, 반대로 했네.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A가 나오고 알파 빼기 베타를 하면 B가 나온다. 무슨 소리냐면 이 식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에 사인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인 공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빼기 베타 집어넣으면 이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알파와 베타는 그러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러니 여기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인 2분의 a 더하기 d 코사인 2분의 a 빼기 b 이렇게 나온 겁니다. 코사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됐으니까 뒷부분이 없겠죠? 근데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정의된 거니까 이렇게 정의되겠죠.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되지 않고 마이너스로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뒷부분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이 날아가고 뒷부분이 남겠죠. 그렇게 나온 공식이 교재에 나오는 나머지 두 번째 공식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합차를 곱으로 고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똑같은 사인 사인끼리 코사인 코사인끼리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곱을 합차로 고치는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지는 경우는 어떤 공식에, 합차 공식에서 어떤 공식에 나오느냐면 이 사인 부분에 있는 공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인의 합차로 고쳐지는 것이고, 같은 것끼리, 코사인,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끼리 곱해진 계산식은 코사인 연산 합차 공식에 덧셈 정리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코사인, 코사인끼리, 사인, 사인끼리 곱해진 녀석은 요걸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나 또는 사인 알파 빼기 베타의 형태의 공식에서 등장하는 식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고 같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 두 개를 더하면 이 뒷부분이 사라지고 앞부분만 남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남으니까 2로 나눠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부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부분, 뒷부분만 플러스로 고쳐지면서 앞에 부분이 사라집니다. 코사인이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마이너스로 부호를 붙이면 뒷부분이 사라집니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빼면 뒷부분만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끼리 될 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따로 붙여주면 됩니다. 결국 곱을 합차로 고치거나 합차를 곱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그냥 덧셈 정리에 나오는 부분을 살짝 모양만 바꿔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